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 회의를 열고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징계 여부를 심의합니다. 민주당에선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찬반 공방이 일고 있는데요. 주요 정치권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저녁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윤리위가 개최가 됩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조금 전망을 해본다면요. 일단 가능성은 크게 저는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아마 징계가 내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징계가 아마 결의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지금 이 관련된 이 의혹과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자료,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이거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로 끝날 수도 있다. 단 마지막 하나의 또 가능성은 그러니까 무혐의 처리할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윤리위에 회부했다는 그 자체가 무혐의할 것 같았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을 건데, 어떤 식으로든 지금 윤리위에 회부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해 그 세 가지 가능성. 그런데 문제는 징계를 하실 경우에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에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명, 탈당, 건류, 당원권 정지, 경고인데 과연 어떤 수준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파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또 유예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예 유예 상황조차도 예상을 하지 못하고 그럼 윤리위에 회부를 했느냐, 또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고, 만약에 또 측근 징계로만 끝날 경우에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는 또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윤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결과여도 큰 파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무혐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짚어주셨거든요. 글쎄요, 지금 사실 그 윤리위에서 혐의가 있음 없음을 논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경찰의 지금 저희 사건 수사도 아직 그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까지는 윤리위가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쪽으로 귀결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무혐의 처리를 했다 했을 때, 그러면 지난 두 달 동안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동안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다시 윤리위 해볼 것이냐, 아니면 또 그 근거를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당내의 입지를 세우는데 활용하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지가 남는 것이고요. 만약에 징계를 감행했을 때 그럼 징계 수위가 어떤 수위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 저는 문제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것은 누군가 나를 이 당대표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력의 그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당내에서 충분한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를테면 30대에 초선도 안 해봤던 무관의 그 당대표를 국민의힘 당원들은 왜 선출했을까? 왜 당대표로 만들었을까? 그 충분한 역할이 있었다고 봤고, 당을 혁신하고 바꿔야 된다라는 목표가 뚜렷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지선 두 번의 큰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게 이준석 개인의 능력이냐, 아니면 당에 도움이 있는 것이냐, 어떤 것이 크다 작다 하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징계를 받게 되고 그 징계에 의해서 향후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결정된다면, 이것은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찍어내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서 활용된 거 아니냐라는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론을 어떻게 내더라도 큰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예, 사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징계를 하든, 그러니까 유예를 하든, 또
또 무혐의를 하든 상당히 거기에 따른 그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더 징계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징계가 과연 어떤 수준이 될 것이냐의 부분인데 네. 제가 생각에 제명이나 이 지금 탈당 권고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당원권 정지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데 네. 당원권 정지 같은 경우는 1개월에서 3년까지 가능할 수 네. 있거든요. 그럼 뭐 과거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김술래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과거 5.18 관련된 그러니까 발언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윤리 일을 거쳐서 3개월 그러니까 징계를 당원권 정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김술래 전 최고 같은 경우는 3개월 뒤에 다시 그러니까 최고위원으로서 다시 이제 당권이 회복이 되면서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했지만 지금 이번에는 당 대표라는 겁니다. 만약에 1개월이든 그것이 뭐 2개월이든 아무리 짧은 단위로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공당의 대표, 그것도 집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단 한시라도 비워둘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당대표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당원권 정지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정통성, 정당성을 상당히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 내외에서 사퇴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당대표의 좀 당원권 정지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아마 사퇴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경고로 그친다고 해서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는 무사할 것이냐? 또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이 경고로 겹칠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될 법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장치는 그러니까 그건 법적 의무는 없어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공당의 대표가 경고를 먹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건 똑같이 마찬가지 당원권 정지에 못지않게 아마 당내의 이준석 당대표의 그동안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좀 이렇게 안 좋게 봤던 세력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러라고 흔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럴 경우에 과연 이준석 당대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식의 징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준석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본인이 오늘 뭐 윤리위에 직접 참석해서 소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윤리위에는 진작에 소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올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당대표가 과연 윤리의 이 결정을 과연 승복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상당히 아마 국민의힘이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징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징계가 나오면은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또 반대로 이준석 대표의 반향을 일으켜서 또 긍정적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지지층이 결집한다는 층이 도대체 누굴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당대표의 그런 행태에 상당히 좀 이렇게 고깝게 생각했던 세력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약간의 강성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두 번의 가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이러한 못마땅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리 결정을 상당히 아마 강하게 바라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설사 그러니까 윤리의 징계가 나와서 이준석 당대표가 불복할 경우에도 아마 이런 분들이 아마 똘똘 뭉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여론 자체는 상당히 아마 국민의힘한테는 결코 좋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지금 그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해 6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선출됐을 때 그거 자체가 국민의힘 보수 세력의 변화와 상징의 하나의 이걸로 보여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변화와 혁신의 후퇴 아닐까라고 상당수의 여론은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지금 공당의 대표, 특히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당윤리위에서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전례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징계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가 지금 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 당대표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와의 여러 가지 갈등 관계를 노출했잖아요.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 이제 집권 세력이 이준석 당대표 토사구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작용할 경우에는
아마 강성지지층은 결집할지 몰라도 다수의 국민 여론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번 징계 조치에 대해서 좀 싸늘하게 식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번 사안이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안인데 이 앞서서 온라인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서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도 이번 사안에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공교롭게도 지금 여야의 네. 주요 정당들이 징계를 둘러싸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도덕성 경쟁을 하는 그런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국민의힘 윤리위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나 최강욱 의원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 민주당 일종의 평의원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이고 여기에 지금 당 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그러니까 수평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중징계 자체가 아무래도 윤리위원들 각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라도 좀 더 징계 쪽에 방점이 찍힌다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최강욱 의원의 징계와 이준석 대표의 징계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네. 예, 그렇긴 하지만 최강욱 의원의 경우에도 본인의 발언의 어떤 사실관계가 중요한 이 징계 사유가 됐다기보다는 이 발언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그 지방선거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가장 큰 징계의 사유가 됐던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가 이런 그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성상납 의혹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료를 인멸하려고 했던 그런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하고는 관련 없이 이 문제가 지난 12월 달에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당에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징계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또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확실히 이번 판단에서 그러면 실체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내리는 게 부당하다라는 입장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리위에서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예의 가능성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 의결 자체가 만약에 하니까 지금 유예가 아니라 징계 쪽으로 놓을 경우에는 네. 상당히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상당히 힘든 국면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토사구팽의 논리 자체가 상당히 많이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의 당시 후보의 갈등,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도 이준석 당대표 임기는 1년 가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좀 껄끄러운 그러니까 지금 그 대표를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토사구팽을 하고 싶어하는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모든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공당의 대표를 이렇게 흔든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 이준석 당대표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징계 때문에 물러나야 될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바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당대표 뽑는 게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의 남은 임기를 채우는 그러니까 일종의 보궐선거의 개념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새로 들어서는 이 당 지도부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은 2년 뒤에 있을 그 이 공천의 그 영향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도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과연 온전한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을까라는 또 그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결국은 이준석 당대표의 그러니까 체제가 흔들리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당권 싸움, 당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진정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지금 전국 그러니까 국정을 지금 그러니까 출발한 지 그러니까 지금 장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뭐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당대표의 지위를 둘러싸고 이렇게 내부적인 갈등을 빚어지는 상황으로 비화될 경우에는 그것 또한 국민의힘과 이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가 어떻게 나오냐보다도 그 이후의 문제가 더 풀기 힘든 정치적
숙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가 자진해서 당권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 1년간 보여줬던 본인의 네. 그런 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하니까 지금 행태를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는 사실 이러한 윤리회부 자체를 상당히 좀 이 부당한 정치적인 처사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또 하나 이 주목되는 부분이 지금 이 국민의힘 그 당규에 보면 윤리 규정 30조에 네. 징계 시에 당대표가 지금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징계를 처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당원권 정지나 경고가 났을 때 본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하는 셀프 사면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뭐 물론 지금 규정상으로는 가능한데 물론 과연 이러한 행위를 할지 그리고 설사 또 이 최고위 올라갔을 때 최고위가 과연 이준석 당대표의 그 손을 들어줄지도 그러니까 지켜볼 대목이긴 합니다만 본인 스스로의 징계에 대해서 이 지금 윤리 규정에 따라서 자기를 부지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만약에 갔을 경우에는 당이 더 큰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까지 결사항전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준석 네. 대표의 그 향후 당권에 대해서 놓을 가능성 역시나 어떻게 저도 뭐 전망하시나요?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본인이 당하고 있는 당한다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의 윤리위에서 본인을 흔들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 당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경고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의 충분한 소명을 자신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당권으로 크게 비화된다면 또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가 단식 투쟁도 불사할 수 있다. 저는 그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이준석 대표가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매우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내가 사실관계와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지금 내가 지금 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CCTV를 두고도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하겠다까지 치닫는 상황이거든요. 네, 본인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 호텔에 묵은 거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CCTV에 그 결정적 어떤 증거들이 담겨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있다고 해도 뭐 출입하는 모습이라든가. 근데 그 출입하는 모습이 그것이 과연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는 성상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항변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런 CCTV가 공개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뭐 배현진 최고위원이나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과연 그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 본인의 문제로 징계에 회부되어 있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고 집권 세력이 등장했고 그 안에서 파워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지금으로 봐서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반 국민들께서 지금 이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 이 갈등을 보는 모습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련의 사태를 결국에는 세력 간의 다툼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시각도 저는 뭐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보면 상당히 본인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윤리가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징계에 회부를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은 윤 대통령의 뜻이 가장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지난번 민들레라는 모임을 만들 때도 상당히 뭐 지금 뭐 윤심이 작용했니 안 했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이준석 당대표가 혁신회를 띄우고 뭐 지금 시스템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당내에서 반발이 일어났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굳건하게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확인된 윤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은 뭐 지금 국정을 수행하는 입장이고 당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그러니까 지금 윤심과 얼마만큼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의 교감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당권 투쟁이라고 단정하기는 저는 좀 이런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의지가 지금 여기에 실리지 있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은 각자 이 각자 세력 내지는 그 유력 정치인들의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앞둔 여러 가지 하나의 그런 관점에서의 싸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오늘 저녁 윤리위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보도록 하죠.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온라인 성희롱 발언을 해서 의혹에 휩싸인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당원 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최강욱 의원이 밝혔습니다. 불복을 했거든요. 뭐 불복이라기보다는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네. 맞을 것 같고요. 누구나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사를 어디서 하느냐? 재심위원회에서 다시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재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고 그 심사에 그 윤리위원 제적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그것이 확정되는데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뭐 저도 뭐 재심 청구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최강욱 의원이 이가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팩트 자체를 완전히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한 번 사과를 한 적이 있죠. 그때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본인이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한치도 지금 물러섬이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억울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재심 신청도 하겠다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최강욱 의원이 저렇게 반발하면서 일어나는 일종의 뭐 나비 효과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더 민주당 입장에 골치 아픈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지금 최강욱 의원의 저러한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 월드컵 앞두고 손흥민 의원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집에 돌려보내는 거라는 식으로 아주 부적절한 비교를 네. 이야기를 한다든지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아주 그 강한 또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소위 말하는 팬데믹으로 일컬어지는 강성 지지층들이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문자 폭탄을 지금 퍼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이 더 큰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리심판원에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당의 변화와 쇄신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따른 당내의 구성원과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는 국면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가 더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최강욱 의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그 언행을 봤을 때 무거운 처벌이 아니었다. 또 오늘 재심 청구는 부끄럽다. 이렇게 계속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지금 자기 정치를 시작하신 게 아닌가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박지원 위원장의 정치 복귀를 요구하는 또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거는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응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직 비대위원장을 역임하신 분이 이제 개인 신분이 되었어도 또 여전히 개인으로 안 보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발언은 좀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징계가 가볍냐 아니면 무거운 중징계냐. 일반적으로 발언의 수위에 따라서 징계를 준다고 했을 때 이 발언의 수위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을 때도 본인이 생각할 땐 좀 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그 수위가 적절하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논란을 계속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논란이 시작됐을 때 징계해야 된다. 그리고 징계를 빨리 서둘러서 대폭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그 징계 요구에는 아마 제명까지도 요구가 그 수위가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 당원들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에서 한 가지만 제가 이제 말씀 더 드리면 네. 이 문제가 정말 이제 개인의 어떤 징계에 관계없이 당 전체의 문제로 조금 변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신 거에는 일부 동의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일반 시기가 아니라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네.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불씨로 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들 좀 조심해서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철험회 해체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철험회는 어떤 개파의 모임이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뭐 주장들이 있지만 국회의 연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철험회에는 어떤 뭐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어떤 수장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각자 개혁적인 성향에 있는 초선 의원들이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공부하기 위해서 모임이다. 거기에서 개혁적인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같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해체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전당대회도 있고 당원들이 평가해서 당원들에게 지탄받고 당원들이 지지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모임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국민들의 평가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개인의 의사로 이게 해체 여부를 말하는 건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찌됐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팬덤 정치 결별 그리고 세대 교체 여론을 계속해서 주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뭐 저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떠났지만 네. 민주당에 대한 애정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을 어떤 식으로든 혁신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아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자유인 입장으로 돌아갔지만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야기했던 뭐 철험의 해체라든지 또 팬덤 정치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쏘아올린 큰 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지금 변화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강성 지지층에 기댄 그러한 식의 그러니까 지금 입법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상당히 좀 자제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철험회로 대표되는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갖다가 대여 투쟁을 이렇게 끌어가는 모습 자체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대여 투쟁력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지금 몇몇 아주 강성파 의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투쟁의 효과가 거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투쟁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문제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일종 민심과 그러니까 동떨어진 강한 주장을 하는 당내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자제를 하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는 저는 일견 타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두고도 뭐 혁신의 아이콘이다 조금 자제를 해달라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상황을 보고 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8월 전당대회 당권을 잡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아직 그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당의 혁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의가 있었다. 비대위원장직을 그만두기 전에도 굉장히 열의가 있었다 하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나온 것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화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당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당의 혁신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이게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쪽에서 바라보는 극명한 인식차, 이것을 확인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마 지금 그 공부를 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이렇게 정치 일선으로 지금 그러니까 롤백을 할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뭐 작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당의 혁신의 방향 자체가 본인이 주장했던 거 동떨어진 상황으로 간다고 한다면 본인이 전격적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당내 또 의혹과 관련된 그리고 당권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피살 사건과 관련된 여야의 공방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도 계속 격화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 처음 보고를 받은 뒤에 월북 가능성을 잘 찾아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논란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난 2019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도죠. 2020년도 이 사건이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그때 국회 국방위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발언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이제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초기에 본인이 지시하기를 그러니까 월북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당시 서욱 장관이 전 장관이 판단했을 때의 근거는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실종된 그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또 슬리퍼를,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두고 갔다. 그리고 또 이 국회 보고할 때 시점에는 아마 우리 군이 감청을 통해서 북한군이 주고받는 무선을 아마 감청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아마 이거 그러니까 월북을 단정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왔다. 뭐 그런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판단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반대되는 정황도 사실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구명조끼가 사실은 이 업 지도선에 평상복처럼 입고 있었던 거라고 나는 주장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그러니까 월북할 의도였으면 본인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분증 같은 걸 갖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다 두고 갔다. 그리고 또 이 월북 의사를 전달했다는 표현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본인은 실수로 그러니까 월경을 했을 경우에 북한군하고 마주쳤을 때, 그럼 본인 살기 위해서 가면 그러니까 월북 의사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강압적인 상황,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런 상황도 전혀 그러니까 무시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 자체를 사실 그런 가능성을 배격하고 일단 그러니까 지금 국군을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지휘하는 장관이 그런 식의 미리 단정한 부분은 좀 섣부른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의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이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잘 보라는 것이 거기에 방점을 찍고 수사를 거기에 맞춰라라고 지금 이제 여당 쪽의 의원님들은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반대로 단순 실종인지 아니면 월북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모로 다각도로 해석을 해봐라. 그런 면도 잘 판단의 근거로서 확실하게 보고 자료를 만들 때 다양한 가능성을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단정적으로 그쪽으로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서욱 장관의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뭐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 그게 단순한 실족에 의해서 표류하다가 북으로 간 거냐, 아니면 본인이 자진 의사를 가지고 북쪽으로 해역으로 건너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SI 특수 취합 정보라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군에서는 군뿐만 아니라 군, 해경, 국정원 여러 유관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국회 국방위에다가 보고를 한 것이거든요. 비공개로. 그럼 비공개의 회의록도 지금 있다고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된 이유는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국회의 정쟁의 도구로 대상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가 안보의 면까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 민주당 쪽의 입장은 처음에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이 그 자료 공개, 정보 공개에 대해서 협조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마치 무슨 비밀, 큰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들을 하시는데 지금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네. 여당에서는 공개하자는 입장이고 또 대통령은 공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입장이시다면 이 두 분의 의견이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뭐냐면 안보적인 측면을 조금 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예, 여당에서 지금 이렇게 정략적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이 국가 안보를 삼는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정식적으로 요청하면 대통령 기록물 공개도 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고 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조금 달라진 발언을 내놨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건 실체를 그러니까 지금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파헤쳐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SI, 네. 그러니까 군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특수하게 수집한 첩보죠. 첩보죠. 예, 그 첩보를 공개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 지금 주한미군의 그러니까 정보 자산도 상당히 동원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그러니까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제 출근길에 상당히 좀 그러니까 바로 공개하기가 힘들다는 네.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또 하나의 이제 지금 하나의 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청와대 당시 그러니까 회의록 같은 것들인데 그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이 여야가 3분의 2만 동의하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상호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그 당초 안 된다 잘라 이야기했다가 지금 말을 약간은 지금 우리 뭐 그 좋다 그 보자면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밀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청와대 회의록 안에도 결국은 SI라는 것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 지금 집권 측에다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요?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그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근무 도중에 실종한 사고고 그리고 또 이 지금 이 실종한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섣불리 어떻게 당국에서 판단을 하면서 그 유족들의 명예가 완전히 지금 실추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그런데 앞서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여야가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냄새가 너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체 자체가 또 오리무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 제2의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국가 안보가 또 상당히 어떻게 정쟁의 위협, 그러니까 일종의 인질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이 정치 색깔은 빼고 정말 팩트만 좀 따지는 쪽으로 여야가 해법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족들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원하는 상황인데 사실 이전에는 민주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다수당의 동의가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말씀처럼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면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를 굉장히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족들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셨던 것들은 이미 법원에 의해서 다 받아들여졌고 또 정보 공개 청구에서 1심에서 판단은 안 된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또 항소를 포기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 공개는 유족이 원하시는 그런 정보 공개는 이미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 대통령 기록물은 손쉬운데 왜 그거를 안 보냐, 왜 그걸 공개를 안 하느냐. 대통령 기록물은 그 당시에 지금 이 유족들이 말씀하시는 정보 공개의 범위 외에도 방대한 양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전체를 공개하면 오히려 소탐대실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공개됐을 때 그 다음에 후폭풍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안보 자산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모호성을 가지고 있을 때 큰 전략적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정보가 취합됐다라는 것들이 북에게 알려질 게 될 경우에는 북한에게 이로운 거죠. 이건 북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기록물이 손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기록물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하고 그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전에 공개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